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신박한 상식, 으스스한 상식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저희의 흥미를 아스타 끌어당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번역된 의외의 책이라고 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홀리 바이블, 이 책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일 것 같죠? 누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책은 뭘까? 라는 건데 감이 좀 안 와요. 감이 좀 안 오는데 법률 관련된 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전? 그죠? 사전 같은 책들이 의외로 번역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책일지 한번 알아봅시다. 궁금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번역 횟수에 따른 문학 작품 목록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목록은 가장 많이 번역된 문학 작품을 번역 언어의 수를 기준으로 정렬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다양하게 많이 번역된 책인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도 나왔었지만 성경입니다. 성경. 총 3,38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근데 아니 전 세계가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돼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이게 그거인 것 같아.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뭐 두 개 합친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번역이 됐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뭐 등등등등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성경 전체는 75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신약만 따로 하면 1726개의 언어, 성경의 일부분은 127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번역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책은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린 왕자입니다. 앙뚜앙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61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종교 서적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요. 총 6,650개의 에디션이 있대. 그러니까 버전마다 다르게 출판된 것들도 다 하나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 3,000개, 600개 이런 게 버전이 여러 개로 나온 책일수록 더 이득이 되는 구조인 거네요. 하여튼 그렇고 3위는 피노키오의 모험입니다. 240개에서 2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노자의 도덕경이군요. 도덕경. 이게 4위래요. 25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5위는 순례자의 진보라고 하는 개신교에 관련된 책인 것 같습니다. 2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음 6위는 공산당 선언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책이고요. 2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7번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17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8위는 그림 형제 동화입니다. 17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음 9위 그리스도께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1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다음 10위는 돈키호테, 11위는 안데르센 동화, 12위는 몰몬경, 13위는 아스테릭스, 14위는 꾸란, 15위는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요. 자, 15위까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종교 서적이 많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그림 형제 동화, 돈키호테, 아스테릭스, 이건 심지어 만화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대부분 이제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이 됐네요. 그리고 또 틴틴의 모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키링 좋아하시죠? 땡땡, 우리나라로는 땡땡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벨기에 만화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다음 우리가 알만한 것들만 좀 골라서 보죠. 20위 해리포터가 20위입니다. 8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1위는 곰돌이 푸, 7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군요. 22위는 안내의 일기입니다. 7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4위는 말괄량이 삐삐입니다. 7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25위는 연금술사입니다.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연금술사, 7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7위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마크 트웨인 작가의 책이죠. 6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 필독서였던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8위가 1984, 조지 오웰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그리고 29위가 거울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1편이고요.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2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비하면 조금 덜 유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35위 J.R.R. 톨킨의 호빗입니다. 5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37위는 마찬가지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5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군요. 확실히 이쯤 돼선 나와야죠. 대서사시, 장대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이 소설 한 번씩 나올 법하죠. 다음으로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43위고요. 49위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위대한 개츠비가 63위네. 4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이거 의외로 적네? 42개국밖에 안 돼? 번역된 게? 되게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 많이 번역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아니 이게 다빈치 코드보다 적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나니아 연대기보다 적게 번역됐다고? 신기하네. 어쨌든 그렇고 70위가 미피네요. 미피. 40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87위가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3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네요. 더 내려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문학도 2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참 아쉽네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당연히 번역이 엄청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한 책들이 리스트에 없어서 약간 놀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요런 책들이 많이 번역되는 것 같아. 종교, 애들 동화 이런 건 제외하고 대중적으로 호불호가 웬만하면 안 갈리는 책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폭넓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혹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거나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교랑 동화책이 정말 많다는 거가 좀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네. 어린 왕자가 이거 잊어보니까 월클이었네. 야, 무시할 게 아니야. 월클이야. 이 정도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또 신박하고 좋은데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식입니다. 같지만 다르다 인데요. 같지만 다르다. 뭐가 같지만 다를까? 겉으로 보기엔 유사한데 속내로 들어가면 약간 다른 두 가지의 뭐 물체거나 현상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sciensolutions.uk.com입니다. 수화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사이트거든요.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화는 청각 장애인에게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서로 그리고 일반인과 소통할 때 쓰이는 주요 수단이죠. 구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도 수화는 따로 존재하는데 각 언어마다 고유한 규칙과 기호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수화는 여러 공동체와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휘나 문법,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화는 자연스러운 언어고요. 구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발전하고 진화하듯이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화는 국가 간, 심지어는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수화와 미국의 수화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야, 이 수화라는 게 뭐 언어마다 다를 거란 생각은 했지만 해당 나라에서도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구어가 그렇듯이 수화도 약간의 지역색을 띠기 때문에 문화적인 특징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도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영어를 쓰고 미국도 영어를 쓰지만 수화의 화자들끼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국인과 미국인이 같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화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화는 ASL이라고 하고요. 영국의 수화는 BSL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수화를 사용하는데 물론 일부 단어나 구문 같은 건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수화는 한 손을 사용하는 반면에 영국의 수화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화와 영어의 수화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같아 보이지만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또 신박한 상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옷가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의외로 놀랐던 게 이제 청각 장애인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구나라는 걸 좀 알고 놀랐어요. 예. 보통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주문하실 때 이 말로 주문을 못 하시니까 종이 같은 걸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이로 적어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해드리는데 그런 횟수가 적지 않았어요. 네, 의외로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청각장애인 분들끼리 통화를 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청각장애인 분께서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이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통화가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분들은 영상통화를 이렇게 켜놓으시고 수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독특하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동시에 드는 생각이 기술의 발전이 참 좋다, 이런 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엔 진짜 영상통화 하려면은 돈 진짜 많이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못 봤던 거야, 그런 장면들을.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되면은 영상통화 뭐 이런 거 뭐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만 쓰면 되니까요.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진짜 카페에서 일할 때는 정말 많이 봤어요. 좀 더 뭐랄까,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서 더 좋은데, 더 많은 기술들이 발전돼서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두 번째 상식이었습니다. 과연 그럼 세 번째 상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상식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미묘하게 화법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이제 경증 우울증이지만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도 받아 먹고 했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끼리도 정말 그런 분들이 많고,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런 우울증을 한번 겪었었는데 내가 뭔가 다르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heconversation.com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움직이고 자는 방식부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우울증은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우울증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언어의 정확한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이에 따른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는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끝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특이한 단어들을 주로 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일반인과 우울증 환자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롭다, 슬프다, 비참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형용사나 부사를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대명사의 사용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 이렇게 스스로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많이 쓰고, 그들, 그녀 같은 2인칭이나 3인칭 대명사를 훨씬 적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타인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타인을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어. 웬만하면 주체가 나로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빈도보다 대명사를 얼마나 쓰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건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 알아볼 건 문체입니다.
이 연구팀에서 6,400명 이상의 환자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항상 아무것도, 완전히 같이 절대적인 크기나 절대적인 확률을 나타내는 절대적 단어, 이런 것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이 쓰는 단어로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체가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딱딱 끝내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울증 환자들은 한번 우울증을 겪고 난 다음에 상태가 호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요즘 들어서 흑백 논리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반추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또 우울증이 이제 증상이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울증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서도 서서히 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몰라요. 당사자는 자기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몰라.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감정이 되게 객관적이게 바뀌고 감정이 좀 없는 사람처럼 좀 변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요즘에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게 이제 생사의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극단적인 표현을 위주로 쓰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한다면 내가 또 다시 우울증 증세가 올라오나? 이런 식으로 반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언급을 위주로 하는 말을 쓰거나 혹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어도 흔히 쓸 수는 있다. 이건 그냥 아주 소소한 그냥 이제 단초에 불과한 건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실제로 앓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쓴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법하다라고 하는 게 이 칼럼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 힘든 때가 어디 있었나 싶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전후로 특히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결혼도 포기하고 스스로만 혼자 살다가 그냥 가겠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점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운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세태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진짜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이 정말 힘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마음의 병을 얻기가 쉬운데 이 정신과에 가거나 이러는 게 생각보다 마음이 안 움직여. 마음은 먹어도 발걸음이 안 떼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힘드시면 그냥 가세요. 더 아주 극단적이고 나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조금 용기를 내서 그런 병원에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우울증에 대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다음 또 어떤 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무사 착륙 후에도 전원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행기 기체에 문제가 있어서 착륙을 시도한 거겠죠? 근데 잘 착륙했는데도 전원이 다 사망한 사고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 항공 163편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 8월 19일에 발생한 항공사고입니다. 승객이 287명이었고요. 승무원이 14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30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탑승객 30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였는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우디아 163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라고 하는 곳을 목적지로 해서 리야드 국제공항을 이륙하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의 기장은 7,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던 모하메드 카화이터라는 사람이었어요. 배우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서 다른 파일럿에 비해서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평을 평소에 받았던 기장이었습니다. 또 그 비행기의 부기장이었던 사미 압둘라 하사닌이라는 사람은 비행 교실에서 성과가 좋지가 않아서 사고로부터 얼마 전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항공기관사는 미국인이었던 브래들리 커티스였는데 비행시간이 650시간이었고요. 기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6시 32분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7분이 지났을 때 비행기 기체에 화물 적재 칸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경보가 울리게 됐습니다. 승무원들은 경보가 정말 화재 때문에 발생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 작업을 들어갔는데 객실에 도착한 항공기관사였던 브래들리 커티스는 후미 쪽에 불길과 연기가 보이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기장님 지금 비행기에 불 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 기장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곧 연기가 객실로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승객들은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다투면서 그나마 연기가 적은 조종실 쪽으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비행기에서 불이 난 지 4분이 흐른 상태였고요. 기장은 이때까지도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상탈출을 하겠냐고 묻는 승무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비상탈출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다시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뜬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어째서인지 착륙 후에 비행기를 즉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로까지 간 후에 그 위에서 멈춰서게 됐습니다. 착륙으로부터 2분 40초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구조대는 비행기의 착륙 지점 근처까지 대기하면서 비행기의 비상정지와 승객 대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안 멈추고 유도로의 끝까지 가니까 구조대가 허겁지겁 비행기가 멈춘 지점까지 따라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착륙할 때의 방향과 반대쪽을 향한 채 착륙한 곳에서 4km가 떨어진 유도로에 멈춰 있었습니다. 달려온 구조대가 비행기에 도착을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의 엔진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고 있던 두 엔진은 비행기가 멈춘 지 3분 15초 후에야 멈추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 비행기 외부에는 불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비행기 뒤쪽의 창문을 통해서 실내에 불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구조대가 비행기에 접근했지만 기계적인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의 사람들이 이미 모두 의식을 잃어서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외부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자동 개폐식 문이었던 탓에 즉시 문을 열지 못했고 엔진이 멈추고 23분이 지나서야 기체의 오른편 두 번째 문 개방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3분 후 비행기는 완전히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죠? 우선 기장이었던 사람도 평상시에 평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 부기장이었던 사람도 항상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즉 꾸지람을 듣던 사람이었고 항공기관사도 마찬가지로 기장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쭉 가는 거지. 승무원들이 오히려 지금 불 나니까 빨리 비상착륙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비상탈출 안 하고 그냥 침착하게 다시 이제 공항에 돌아간 거죠. 왜냐면 뜬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불이 난 거니까 다시 착륙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공항에 도착을 했으면 빨리 가깝게 비행기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쭉 간 거야. 그래서 예상 도착한 지점에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걔네가 당황을 하는 거지. 아니 왜 안 멈추고 쭉 가지? 싶으니까. 그렇게 한 4km를 더 갔다는 거죠. 구조대가 뒤늦게 따라갔는데 엔진이 멈추질 않아. 왜냐면 끝까지 갔으니까 계속 엔진이 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대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선 불이 나고 있었으니 연기가 계속 돌고 있었겠죠,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마침내 구조대가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땐 이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비상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사망한 아주 끔찍한 사건인 겁니다. 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87명, 승무원 14명, 그래서 총 301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탑승객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는데 4명이 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승객 중에 일부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모두가 화상이 아니라 질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정지한 후에 마지막 통신이 있었는데 비상탈출을 곧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지만 끝내 비상탈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장의 과실이다, 아니면 부기장의 과실이다, 아니면 승무원의 과실이다, 이런 식의 설들이 많은데 전원이 다 사망해버렸고, 그래서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이라고 해요. 정확히 누구의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발견됐을 당시에 희생자 모두가 기체 앞쪽 절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후미에서 불이 난 거기 때문에 연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앞쪽으로 몰려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더불어서 이제 왜 불이 나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이유가 밝혀진 게 없다고 하고요. 어떤 정황적인 의심은 가지만 확정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왜 저런 식의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이후로 가스 버너와 라이터, 휴대용 배터리 등을 여객기 기내에 반입을 금지시키고 보안 수화물을 강화하는 새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이렇게 전소된 이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우리 승객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전문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생각 외로 뭔가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사고가 더 커졌다 보니까 뭔가 안타까운 일이 들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최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건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그런 분들, 혹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자, 무거워진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환기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이 됐다 보니까 선크림을 많이들 바르실 텐데, 자외선 차단 지수, 당신이 몰랐을 의외의 사실이라고 하는 상식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이제 보통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은 SPF 지수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 SPF 15 뭐 30, 50 뭐 이런 식으로 막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MD Anderson Center라고 하는 의학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SPF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자,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 지수 SP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 지수는 햇볕에 타는 것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SPF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더 잘 보호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자외선에는 UVA와 UVB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자외선은 피부에 침투하는 방식이 다른데,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UVB 자외선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예요. 이거를 흡수하거나 반사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PF 15 수준의 자외선 차단제는 UVB의 93%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5%가 아니고 93%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SPF 30은 UVB 자외선의 97%를 차단합니다. 그 이상으로 숫자가 넘어가면은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SPF 50은 98%, SPF 100은 UVB의 99%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30과 100의 차이가 2%밖에 안 난다는 거죠. MD 앤더슨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인 사이라 조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SPF 지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의 강도와 도포량 같은 요소가 제어되지 않는 현실 세계에서는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치? 사람마다 바르는 양이 다르고, 얼마나 발랐고 땀을 얼마나 흘렸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박사님께서는 SPF 30 정도의 선크림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SPF 100이나 30이나 2%밖에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2배야 이러면은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SPF 30짜리를 선택하고 최소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박사님이 말했대요. 물론 SPF 지수가 높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았거나 덧바르는 걸 잊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SPF 지수가 높다고 해서 차단 효과가 더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기에 표시된 정도의 SPF 지수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이, 그리고 고르게 분포를 해서 발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바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바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선크림에 써있는 그 지수가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크림은 땀이 나면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있는 만큼 절대 차단이 잘 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높은 지수의 선크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30 정도를 많이 자주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크림 자체가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크림만 너무 믿지 마시고 양산을 쓰거나 아니면 너무 더울 땐 실내에서 피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끼면서 눈을 보호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자체를 나로부터 좀 차단시켜 놓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크림이 만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피부과 박사님의 말이었네요. 저도 이제 대략적인 건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H&B 스토어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얼마 안 될 줄은 몰랐네요. 예. 30이랑 50이랑 2%밖에 차이가 안 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낮은 거를 자주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요즘에 지금 이제 7월 달입니다만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가시더라도 선크림은 꼭 바르시고 나가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다음 상식도 에스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유류는 물속에서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식입니다. 물속에서 일단 저는 한 50초 버팁니다. 50초 버티는데 아마도 이제 돌고래나 그죠? 이렇게 폐로 숨을 쉬는데 물속에서 사는 애들이 인간보다 훨씬 많이 버티겠죠. 과연 어떤 동물들이 얼마나 숨을 오래 참을지 저랑 같이 한번 샅샅이 살펴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he Swim Guid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수영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다. 여기에 포유류는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래와 돌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고기와 달리 고래와 돌고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호흡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래는 물고기보다는 인간과 더 비슷합니다. 이 두 수생 포유류는 공기를 호흡하는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블로우홀이라고 불리는 곳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이제 머리 쪽에 있는 이 콧구멍 같은 걸 통해서 호흡한다는 거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유류들은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는 각 종들마다 얼마나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간이 평균적으로 2분 정도의 숨을 참을 수 있대요. 돌고래는 10분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비버가 15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 웨일, 이게 참고래예요. 참고래. 참고래는 20분 참을 수 있는데 더 위에 놀랍게도 40분을 참을 수 있는 동물이 나무늘보다. 나무늘보가 은근하게 강해요. 조용한 강자입니다. 네. 다음 웨들해 바다 물범인지 뭐 이런 웨들실이 있는데 얘가 70분 참을 수 있대요. 와우. 다음 스펌 웨일, 향유고래죠. 얘가 90분 참을 수 있고요. 엘리펀트 실, 이제 바다코끼리죠. 얘가 근 2시간을 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 숨 쉬고 2시간 참는 거야. 와, 미쳤네요. 그죠? 2014년 쿠르비의 부리고래는 수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포유류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잠수한 고래는 2시간 17분 동안 숨을 참은 것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바다 코끼리가 2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숨을 참은 기록은 2시간 17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다 거북은 포유류는 아닙니다. 거북이는 파충류죠. 근데 물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동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다 거북은 며칠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대요.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바다 거북은 10시간 이상 물속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가장 긴 잠수 기록을 보유한 동물입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스페인의 프리다이버였던 알렉스 세구라 벤드렐이란 사람이 24분 동안 숨을 참아서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인간은 최대 2분까지만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인간이 어떻게 24분을 참냐, 숨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기네스북 기록 세우는 거 봤는데 그 일반적으로 뭐 헤엄치면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신체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머리를 물속에 넣고 몸을 그냥 둥 떠 있어. 신체 활동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그냥 오랫동안 참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4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네. 하여튼간에 인간이 바닷속을 점령하기는 아직까진 좀 먼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시간 동안 한 번 숨 쉬고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진짜로. 그죠? 하여튼간에 자연은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또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상식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아쉬우셔야 다음에 또 보실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상식은 코끼리의 소통법이라고 하는 상식입니다. 코끼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우는 거 아닌가? 그죠? 뿌 이렇게 우는 거, 이게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끼리들의 소통법이죠. 과연 어떤 소통법이 있길래 상식까지 나왔을지 궁금한데 한번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사이언스지입니다. 여기에 땅을 통해서 소통하는 코끼리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끼리는 저주파의 울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면의 진동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코끼리의 울음소리로 생성된 지진파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코끼리들이 인간의 가청 범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낮은 초저주파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코끼리들을 관찰하는 생물학자들은요, 야생 코끼리들이 갑자기 멈춰서 귀를 벌리고 초저주파의 소리를 탐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미비아 지방에서 연구하던 생물학자 케이틀린 오코넬 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끼리가 멈춰서 귀를 쫙 펴는데 갑자기 한쪽 발을 들어. 이상하게 한쪽 발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뭘 더 잘 느끼기 위해서 한쪽 발을 드는 건가? 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틀린 교수님께서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사이먼 클램펠러라고 하는 지구 물리학자와 함께 협력해서 그 진동이 실제로 집안 진동을 생성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소리만 울리는 게 아니라 혹시 땅을 울리는 소리도 있는 건가? 라고 이제 지구 물리학자와 같이 한번 콜라보레이션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선은 지면에다가 지진파를 측정하는 지진계를 설치한 상태에서 훈련된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를 데려왔어요. 암컷 하나, 수컷 하나 데려왔는데 얘네들을 떼놔. 3시간 동안 떼놔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게 시켰는데 반가운 진동을 외칠 때의 그 집안 운동을 기록한 거죠. 근데 이 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지진파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그 지진파보다 4km를 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가 훨씬 더 공중파보다 효과적이다,
실제로 코끼리들은 땅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뉴욕의 코넬 대학교 음향생물학자인 케이티 페인이라는 분께서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라고 말을 했대요. 왜냐면은 바람이 매우 세고 소음이 심한 날에는 땅을 통해서 통신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탠퍼드 연구팀은 나미비아에 있는 야생 코끼리에게 인공 지진파를 들려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클랜드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대상으로 코끼리가 지면 진동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기 중으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상식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뭘 보고 듣고 하더라도 특히 동물을 대할 때는 인간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전에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에서도 비슷한 걸 알아봤는데, 식물도 초음파를 쏴. 식물들이 실제로 어떤 물이 부족하다든지 뭐 어디 잎이 베어서 다쳤다든지 이런 것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걸 들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멀리에 열매가 달려있는 식물이 있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전혀 몰랐겠지만 동물들은 이미 그렇게 몇천 년을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다분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동물을 다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코끼리가 지진파를 통해서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한 번 더 그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흥미진진하고 으스스한 여러 상식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참으로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